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특히 우리 부동산 쪽의 빅데이터 전문가 조영광 과장님,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많이 고맙습니다. 네, 부의 정점.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그래서 네, 별책 네. 부록으로 다뤘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책 내용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했었고, 오늘은 그 내용하고 조금 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려고 보셨습니다. 아, 예, 예, KBS에서 우리가 지도 띄워놓고 이렇게 개발 계획 얘기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Y스트릿에선 가능합니다. 네,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별점 이런 거 주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별점까지. 네, 그래서 우리 조영광 빅데이터 전문가 분께서는 최근에 부의 정점 이 네. 책을 내셨고, 이 책에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해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인구가 감소해서 오히려 더 뜨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역발상. 그래서 정말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나 정말 찐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리, 그리고 귀찮으실까봐 다 그 지역까지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부동산 그렇더라고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지역별로 다르고 이게 세그멘트별로 다르고, 그래서 그 오해를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잡이가 되는 부의 정점 이 책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몇 가지 좀 진단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물론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좀 체감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특히 서울 집값 네. 약간 또 경기도까지 번지는 것 같고,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세 그 핵심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금리입니다. 예. 금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22년 10월에 이제 서울 대표 대장인 헬리오시티가 급락하면서 서울 하락의 신호탄을 알렸는데, 네. 그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22년 가을에 4.8%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5%대로 가계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중이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5%대 가계대출을 받으면서 어떤 금리의 습격이 거의 서울을 금리의 습격이 있었다. 주담대만 5%대. 전체 가계대출. 아, 전체. 주담대 4.8% 평균. 포함해서? 예, 아마 이제 5%대로 대부분 받으셨을 것 같고. 네. 그때가 이제 서울 부동산을 금리가 이제 무너뜨린 거고. 그렇다면 가장 최근 데이터인 7월에 네. 한국은행 가중 평균 금리, 주담대 금리가 지금 3.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3.5는 좀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기준금리 숫자가 네. 3.5죠. 그렇죠. 그 수준까지 내려왔고, 또한 3%에서 3.5% 미만, 즉 3% 초반대로 가계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중이 38%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3% 후반대는 30%예요. 그 가계대출을 받은 비중이. 즉 3%대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70%라는 소리죠. 많이 22년 가을과 상당히 많이 완연하게 바뀐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택 구입할 때 금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부담이 적어들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자산이 상승하겠지 라는 이 기대심리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에 서울에 어떤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은행들 네네. 대출을 막 좀 옥죄는 걸까요? 그래서 급격하게 옥죄고 있죠. 네. 급격하게. 상당히 이제는 더 이상 이 오르는 거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이 대응 자체도 상당히 급하게, 좀 어수선하게 좀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를 응용해서 네. 울퉁불퉁하지만 금리 인하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인위적으로 막아도 사람들의 욕망, 지금이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기준금리라는 게 우리가 뭐 정부에서 뭐 옥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글로벌 매크로한 금리 인하의 기조에 사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언제까지는 금리를 틀 수는 역사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계속 잡아놓기에는. 역시 그 시장의 금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울퉁불퉁하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시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의 어떤 뭐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뭐 DSR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네. 대출 총량을 좀 타이트닝 네.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근데 큰 흐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금리 하락이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 되고 있습니다. 네. 큰 물결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글로벌 기조,
플러스 지금 뭐 서울의 거래량이 정말 갑자기 증가하는데 이게 경기도로 번지고 있는 서울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있는 그 심리가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정책이나 금리나 우리가 전 정부 때도 그랬고 뭐 저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억누르고 그럴수록 더 이렇게 반발 자극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오히려 지금은 좀 학습 효과가 되어서 뭔가 다급하게 대책이 나올수록 사람들이 거꾸로 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흔히 이제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상승론자, 네. 하락론자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네네. 조영광 작가님은 어느 쪽으로 혹시? 네. 저는 배경이 이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네. 이제 주택 사업에서 이제 기회 지역을 발굴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그 뭘 봤냐면은 수도권의 불황장도 제가 봤고 화랑장도 봤고 아주 작은 지역에서도 청약 대박 현장이 나오고 또 대구 미분양 과잉 지역도 보면서 주택 시장의 찐 민낯은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는 게 진짜 리얼의 모습이거든요. 단지 그 비중의 차이예요. 항상 혼재되어 있는데 상승 비중이 많냐 하락 비중이 많냐라는 차이인데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느 누구도 부동산을 하면서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쵸. 다시 말해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데 어떤 게 결국에 뜰 거고 어떤 지역이 불을 안겨다 줄 건지를 연구해온 사람이고 저는 그럼 결국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느냐를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동산이 안겨줄 기회 측면 내에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시장 전망보다는 부의 기회를 선점하는 측면에서 네네. 포인트를 찍어놓고 네. 부의 정점. 네. 네. 책 제목 부의 정점.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별책부록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침체기에도 그리고 인구 감소 시기에도 오를 곳은 오른다. 네. 이거는 거의 불변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네. 지역들의 장기 추세만 보더라도 뭐 사실은 뭐 수십 년간 이렇게 좀 거침은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의 희소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뭔가 희소할수록 귀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감소를 지나서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구 자체가 희소해져요. 인구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장이고 학원장이고 유명 유통업계 CEO라고 했을 때 인구가 감소할수록 어디다가 여러분들 투자를 집중하겠냐면 인구가 귀하다 보니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에 투자를 효율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매장을 낼 때도 거기다 내겠죠. 홈플러스나 뭐 이런 롯데마트나 이렇게 다 폐점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그 대신에 폐점하는 대신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되게 고급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체감하실 겁니다. 또 정부는 다를까요? 정부도 똑같죠. 인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택지를 어디다 짓겠어요? 택지를 어디다 조성하겠습니까? 교통 인프라를 어디다 조성할까요? 투자 효율입니다. 이제는 아무 데다 지으면 상당히 큰 손실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든 민간이든 투자가 집중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인구 감소 시대에는 바로 고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구미 지역을 따라서 주거 수요도 당연히 끌려갑니다. 그래서 쏠림의 가치. 왜 쏠리냐? 아이러니하지만 인구가 절벽이라고 하니 더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공포에 따라서 더욱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쏠림의 이동이 쏠림의 집중이 집값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대비해 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학령 인구가 주는데 왜 이렇게 대학교 가기 힘들고 뭐 이런 것들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니 아예 안 낳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산부인과나 이런 소아과에 대해서 오픈런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 다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거가 바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뻔한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정말 집을 살려고 하고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어디로 사람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가 반대로 어디 지역은 계속 사람들이 어디를 이탈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의 집값을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가 집값의 어떤 등고선을 결정짓는다고 책이 썼고 그것이 정말 저는 집값에 움직이는 가장 정확한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값의 등고선, 네. 높낮이가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똘똘한 한 채라고도 하는 네. 이런 집값의 쏠림 현상하고 소액과 오픈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딘가 이제는 투자를 효율화하고 어딘가로 이제는 모으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어떤 분들한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이야기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이게 한편에서 보면은 엄연한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 평등하고 다 집값이 내려가고 우리가 지불 가능한 소득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왜 근데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라는 걸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가를 바라보면 바로 이면에는 그 인구 감소라는 너무나 큰 것들에 대한 반발 작용들이 집값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집값이 왜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라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이 어느 한 지점으로 계속 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을 또 이용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욕망이 모이는 한 지점. 네. 근데 그건 우리가 눈을 감더라도 거기서 욕망이 모이고 있는 거고 네.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그게 펼쳐지고 있는 거고 네. 이 책에서도 그 인구 밀도 강조하시면서 네. 고밀 도시 올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건 파리 올림픽 그 나오는 시점 좀 타겟팅 하신 겁니까? 전혀, 책 나오는 시점하고? 전혀 타겟팅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출판 5월에 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그 해 올해 올림픽 열리는 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되게 중요하고 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좀 쉽게 어떻게든 좀 전달해 볼까 하다가 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런 비유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밀 지역에 대한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지역들을 뽑아낸 건데 네. 마침 올림픽이 나오게 돼서 예,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네.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랑 집값이랑 비례합니까? 비례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냥 시도 단위로 얘기하면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500명이에요. 네. 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 살고 있어요. 제곱킬로미터당 500명이 네. 전국 평균. 네. 인구 밀도의 기준 그 단위는 제곱킬로미터당이거든요. 500명인데 서울은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비싸 서울이? 왜냐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쏠리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이 4,000명이에요. 2등. 근데 경기도가 1,000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 야, 무슨 경기도 수도권인데 부산의 4분의 1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도 인구 밀도가 왜 낮냐면은 양평군, 가평군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없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것은 여러 채널에서 시군구 단위로 보시라.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빠지지 말라. 그런 부분들이고 서울도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어디가 제일 없냐면 양천구. 목동이 있는 곳. 목동. 그리고 양천구에는 목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정동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목동도 비싸긴 하겠지만 그 외의 뉴타운도 지금 평당 2천에서 3천에서 4천까지 바라보는 수준이에요. 목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요? 예. 평당가. 이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있는 도시에 목동 말고도 거기 안에 신축이 있으면은 그 밀집도가 가격 자체를 받쳐주는 거죠. 보니까 양천구가 제곱킬로미터당 26,000명이에요? 네. 인구 밀도가. 서울 평균이 이제 15,000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거죠.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네. 동대문구도 엄청 높네요. 24,000명. 네. 거의 준 금메달이네요. 동작구가 23,873명. 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 옆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닉네임, 팬네임도 받았죠.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을 딱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그 비례한다고도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그렇다고 해서 제일 비싼 곳이 양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남인데. 네. 그러면 강남의 인구 밀도는 이거보다는 낮은데 더 비싸다. 네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강남구의 인구 밀도가 13,000명 정도 되고요. 제곱킬로미터당 네네. 13,000명. 그러니까 양천구의 정확히 절반이네요. 네. 서초구도 9,000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인구 밀도가 아주 낮다라고 표현하기는 없지만 아주 높다고도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소득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위 10%의 소득이 어떤 정도인가.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나타나요. 서울이든 경기든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네. 상위 10% 소득도 높아집니다. 즉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일자리가 붙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상위 10% 소득자들도 몰리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제곱킬로미터당 그러니까 상위 10% 소득이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순간 인구 밀도가 뚝 떨어져요. 비례하지 않는 지점이 한 개 지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가 저한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듯 했어요. 상위 10% 소득이 1억이 넘어가면 이 부자들이 모인 곳은 초고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붐비는 걸 싫어한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줬고 네. 그들이 허용하는 그런 부자들이 허용 가능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 정도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이 13,000명 정도, 네. 서초구가 9,000명이었잖아요. 딱 그 선에서 멈춰요.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지만 10,000명에서 멈춘다라는 것이죠. 강남구가 평균 소득이 1억 9,336만 원. 지금 이게 2020년이니까 아마 지금 2억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1억을 넘는 훌쩍 넘어가는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10,000명 정도에 멈춰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자리가 붙고 교통이 붙고 상권이 붙는데 제곱킬로미터당 한 10,000명 정도가 있으면 네. 이게 도시가 상당히 양질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라는 것들을 고소득 도시들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인구 밀도, 네, 한쪽에서는 고소득. 네, 이거 두 요걸 가지 두 잣대로 가지 뭐라 해야 되나 무게축으로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까? 예, 두 가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어떤 집값 상승, 변하지 않는 그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 밀도도 웬만하면 앞으로 안 변할 거고요. 상위 10% 소득의 랭킹도 웬만하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구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뭐 양천구가 뭐 인구 밀도가 처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너무나 변동이 심하잖아요. 뭐 네. 누가 당선이 됐네, 무슨 정책을 냈네, 뭐 코로나가 발생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충격은 있지만 그걸 딛고 다시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우상하는 지역들을 어떤 팩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더라고요. 인구 밀도 그리고 상위 10% 소득의 위계는 웬만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강력한 지역들 어떻게 설명되냐? 고밀이냐? 상위 10% 소득이 높냐? 이 두 가지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의 집값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네, 뭐 여러 가지 말씀 거래량을 봐라, 회전율을 봐라. 그거 결국에 다 사이클이거든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 그런 사이클.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흐름에서 그럼 뭘 봐야 되냐? 반사과 같은 우리가 어디에다 주춧돌을 놔야 되냐는 건 두 가지입니다. 사이클이나 집값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거의 변치 않는 두 가지. 네. 고소득 여부랑 인구 밀도. 그래서 집값을 보실 때 여기 두 군데에서 이 두 데이터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근데 이게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내가 찾아가서 뭐 집값이 나중에 뭐 부동산 뭐 약세기가 오더라도 좀 덜 빠질 곳을 네. 내가 찾아갈 수는 있을 텐데 네. 이게 사실 내가 뭐 강남구 서초구처럼 네. 고소득자가 되는 네.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네. 그 이것도 좀 부동산 선택을 할 때 약간 선택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인구 밀도가 받쳐주는 곳을 택하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면은 고소득자들이 받쳐주는 곳을 택하는 게 나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선순위로 인구 밀도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어떤 소득이 아주 부자가 아니라면은 예. 인구 밀도가 소득 상위 10% 소득인데 이미 너무나 가격이 높을 수 있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가 뭐라고요? 요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감소한다며요. 그렇다며요. 전체 인구가 다 계속 그렇게 일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맞든 안 맞든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요. 결국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계속 반사이익을 받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곳들. 상위 10% 소득이 높은 곳들은 이미 다 눈에 보여요. 아, 높은 지역들, 여의도, 뭐 서울, 강남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으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급전직할수록 결국엔 투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계속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들, 여러분들 전혀 모르셨던 데이터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각광을 조명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라도 지방은 더하죠. 지방은 인구가 더 희소하잖아요. 네. 그럼 지방의 거점들, 그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투자가 집중될 거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몰려 있는 곳에 거기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이니까 네.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니까 네. 희소성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지역 중에서도 네. 전반적으로 그 도나 광역시 차원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그 내부에서는 왜 속된 말로 시내라고 하는 곳, 네. 중심지로는 네.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죠. 네. 네. 창원 같은 경우에도 중심지가 평당 2천만 원입니다. 평당 2천만 원이면 수도권 웬만한 곳을 이겨내는 수준이고요. 비슷하죠. 예, 청주 같은 경우도 뭐 1,500, 1,800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왜냐하면 전혀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들을 세세하게 받아보면 그 지역의 중심지들은 이렇게 5억이 넘어 경기도의 외곽의 웬만한 지역들을 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이 지역들은 높을까라는 그 원리를 보자는 건데 그 원리를 따지면 수백 개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렴되는 그 변수 하나는 인구 밀도라는 것이죠. 인구 밀도에서 시작돼서 인구가 몰려있는 곳에 뭐가 붙어요? 일자리가 붙고 상권이 붙고 교통이 붙고 학군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밀도가 먼저고 일자리가 붙으니까 그 다음에 소득의 고소득자가 몰려들겠죠. 그러다가 고소득자가 몰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들은 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그 높은 단계에 가면은 결국에 다시 임금을 조금 스무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임금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동산 이제 집값을 볼 때 인구론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예전에도 대한민국 인구가 뭐 2020년대 초반 정점을 치고 이제 줄어들게 되면 네. 부동산은 미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이제 틀리기도 틀렸습니다. 엄밀히 들어가면 인구론이 아니라 인구 밀도론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라도 인구 밀도를 좀 제대로 보시고 좀 그런 그 막연한 얘기에 그냥 예.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답답합니다. 보자는 거네요. 정밀하게. 예. 뭐 그거 또 하나 욕망이에요. 욕망인데 어느 누구도 헌집이나 빈집 그런 그 인구가 감소해서 부동산이 폭망한다면서 네. 보여주는 화면이 대부분 뭐냐면 빈집들, 오래된 집들이에요. 음. 그런 집을 카운트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되게 선진국에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수준도 되게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살고 싶은 그 집은 그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88 대책 내놓고 하는 게 양질의 집을 공급하고자 함이거든요. 네. 그럼 양질의 집이 우리나라의 욕망이 여러분들의 욕망에 관심이 있는 것만큼 제각 공급이 되고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세요.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매년마다 차곡차곡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정부에서도 이번에 공급 더 그렇지 확대한다고 않잖아요. 하는데. 네, 그렇지 그래도 안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사전 청약 예전에 이제 해가지고 네. 미안하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취소하고 네. 저도 뭐 예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전 청약 같은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땅 정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지금 2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양주하고 검단 신도시가 2기 신도시거든요. 네. 지금 3기 신도시 뭐 하는데 양주하고 검단이 2기 신도시인데 이게 2006년도에 발표된 거. 2006년 10년도에.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잖아요.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가까이. 예,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보세요. 사람들이 원할 만한 지역에 집이 차곡차곡 공급될 여건인가 지금. 땅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막 싸졌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막 쉽게 허용해 주는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신속 네. 통합한다고 하고 네. 그린벨트도 푼다고 하고 네. 공급 엄청 늘리고 빨리 재개발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방향은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풀고 원하는 정부에서 방향은 딱 맞아요.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집어주겠다. 양질의 집을 민간을 동원해서 이거는 욕망을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3기 신도시도 꽤 시간이 걸릴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나 제초안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언젠간 공급 일시에 몰리겠죠. 몰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 몰리냐? 뭐 30년에 몰릴 거냐? 40년에 몰릴 거냐? 그거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죠.
어느 누가 10년의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날 상황들, 그 집값의 상승분 혹은 하락분을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판단을 하고 접근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공급이 일시에 쏟아진다라고 언제 쏟아질 거냐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향후 2년간 공급이 입주가 감소한다는 게 그냥 팩트예요. 아. 삽을 뜬 것 자체가 인허가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10년 정말 엄청난 얘기죠. 10년을 얘기한다는 건 좀 존경스러운데 일단 2, 3년 정도는 입주량을 보는 게 정확한데 이 자체가 사실은 많이 이제 감소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서울 충분합니다라는 얘기는요. 그 임대와 빌라, LH, SH 모든 공급을 영끌해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간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2, 3년에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공급하고 수요의 균형이 일단은 공급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고 그게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고소득 지역, 인구 밀도 지역으로 갈수록 더 불균형이 심해진다라는 네. 걸 테고요. 네. 좋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항상 또 논쟁이 붙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인구가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우리나라 이제 감소를 하니까 그리고 1인 가구 많아지고 소형 평형이 더 유망하겠느냐 중대형 평형이 유망하겠느냐 물론 이거 뭐 이분법으로 보긴 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어떤 평형이 더 선호받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가장 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확률이 높은 게 메가 트렌드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인구 밀도랑 상위 10% 소득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래도 나라의 격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양에서 질의 시대로 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잖아요. 저는 예전에 뭐 커피 많이 마셨는데 질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주거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1인당 주거 면적이에요. 이게 제일 어느 나라의 주거의 질적인 수준인데 통계를 말씀드리면 1인당 주거 면적이 2006년 26.2제곱미터였어요. 네. 1인당. 예. 근데 2022년 현재 34.8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확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점진점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요, 선진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이 미국이 60이에요. 60제곱미터. 거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영국도 42제곱미터. 일본도 40제곱미터예요. 1인당 주거 면적.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런 나라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이 여전히 너무 좁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지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선진국이 40 정도를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1인당 주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선진국에 가면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코로나19 같은 이런 거 겪으면서 여러분들 격하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더 넓은 데로 살고 싶다. 그럼 보세요. 수도권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2제곱미터예요. 네. 그럼 우리가 33제곱미터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증가를 해왔으니까. 그럼 33제곱미터 수도권. 그럼 2인 가구면 66제곱미터. 그렇죠. 요게 평형으로 환산을 하면요. 이게 전용 면적이니까 30평에 가까운 20평이에요. 66제곱미터가.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네. 그럼 우리가 그냥 평형을 환산을 하면은 네. 전용 66제곱미터면요. 평형으로 환산하면 30평에 거의 가까운 28, 29평형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인 가구는 전용 99제곱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면요. 40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38, 39예요. 결국 이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욕망과 수요가 계속적으로 그 넓은 면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평보다는 30평에 가까운 평형. 그리고 우리 9평이라고 하죠. 35평보다는 40평에 가까운 평형들이 결국에는 수요가 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평당가를 보셔도요. 예전에 25평의 평당가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고밀 지역이나 상위 소도로 갈수록 대형 평형의 평당가가 높아져요. 그런 부분들로 사람들의 수요가 더욱더 내가 뭐 DSR이나 어떤 금융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넓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원룸 오피스텔. 네. 이것도 전용 7평이었거든요, 예전에. 네. 전용 7평이 원룸 오피스텔이 일반적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변형이 일어나서 10평, 12평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수요도 없는 걸 만들지 않거든요.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넓은 면적에 대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다락이라는 그 창고 서비스들이 되게 유행을 해요. 아, 창고 그 네. 예.
그게 왜냐면 집에 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혼자 사는데 단촐하게 살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저런 사업이 일어날 정도로 창고 대행 서비스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수요가 1인 가구도 보관할 곳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는 것이. 1인 가구면 딱 단촐하게 살아야죠. 근데 왜 창고 대행 서비스가 유행합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왜냐면은 더 많은 짐들이 어쨌거나 더 놓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고 이게 반사적으로 소형 1인 오피스텔에도 소형 가구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뭘 말하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양에서 질로 가고 있는데 1인당 주거 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형 25평보다는 29평형, 35평보다는 38, 39 자체가 더 이제 수요가 붙을 것이라는 것들을 암시해주는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면서 네. 월세처럼 만약 이제 돈을 주고 창고 서비스를 쓰는 거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죠. 저거 겉멋 들어가지고 헛바람 들었다고 네네. 저거 막 낭비벽 심하다 하는데 그게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고 네. 질적으로 네. 향상된 삶을 누리려는 거고. 그렇죠. 이미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비즈니스가 괜히 비즈니스 되는 게 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보다는 대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3인 가구만 살더라도 한 38평 네. 이상을 또 원하게 여러분들이 현재 된다는 생각하는 거고. 것보다 3, 4평 정도 더 증가한 면적이 인기를 끌 수 있다.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네.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좀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제 88 대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전용 8호 이하 공급 의무를 폐지한다. 즉 중소형 평형 안 지어도 된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보통 현재 기준으로 재개발은 중소형 평형이 80% 이상 지어야 돼요. 네. 1000세대면 800세대 정도는 8호 이하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니까 9평 34, 이하로. 네, 9평 이하. 그리고 재건축은 60%까지 짓게 돼 있어요. 예. 1000세대 중에 600세대는 8호 이하로.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도심의 신축인데 8호 이하가 하나도 없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소형이 빵 프로인 경우도 있겠죠. 의무가 폐지되니까. 그러면 여의도나 여의도나 뭐 강남 같이 1대1 재건축을 원하는 재건축들이 있어요. 예. 그럼 내가 분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방 분양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선호될 것이죠. 우리가 대형평으로 다 지어줘. 그러면은 다 8호 초과로 지어질 수 있는. 그리고 여의도나 강남에 이런 1대1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고밀 이런 거 싫다. 네. 분담금 더 내더라도 쾌적하게 살고 싶다. 동간거리 넓게. 뭐 둔촌주공도 한번 회자가 됐었죠. 네. 바로 보이는. 네, 그런 거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의 총액이 평형이 작을수록 싸잖아요. 네. 근데 다 대형 평형으로 돼버리면은 이제 이 사회 초년생들이 서울에 신축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비싸지니까. 수요도 대형으로 가버리고. 네. 그게 그 소형 평형 의무 공급도 만약에 폐지가 폐지가 물론 되면. 이거 이제 88 대책에 발표만 된 거고. 네, 아직 법이 바뀌어야 네, 됩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는 않은 건데 정부 이제 하겠다라고만 한 거. 근데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소형 아파트를 서울에서 신축으로 구하는 건 더 힘들어진다. 네, 여러 대책이 있었는데 제 눈에 정말 가장 수요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저는 그런 꼭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반대로 소형 평형 의무 공급이 만약에 진짜로 폐지가 되면 소형 평형이 더 희귀해지는 거잖아요. 희귀해지죠. 그럼 가격이 뭐 평당 가격으로는 지금도 소형이 대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데 네. 소형 평형이 더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대세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대형평이 쫙 많잖아요. 예. 그럼 대형평의 평당가 위주로 거래가 이제 대형평 위주로. 천체 중에 뭐 소형평이 100개고 대형평은 900개면은 뭐 대형평 위주로 소형평이 뭐 좀 높을 수 있지만 그게 막 시장에 막 스팟라이트를 받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9평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6085 위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국민 평형이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메인 스트림이잖아요. 계속 걔네들이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가격도 위주로 보고. 근데 그거를 좀 축을 바꿀 수 있는 정책 하나가 지금 나온 것이고. 이런 메인스트림 자체가 물론 극소량의 어떤 소형 평형 근데 그거는 이제 막 사람들이 눈에 띄진 않을 겁니다. 어떤 일부 단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네. 소형 평형을 막 이끌고 대세라고 하려면 그게 메인스트림 공급 평형이 돼야 돼요. 사이즈가. 아파트는 KS 구격이에요. 딱 맞춰서 6085 청약 통장이 어떻게 돼요? 네. 뭐 87?
그런 거 없잖아요. 네. 605, 60에서 85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면적이. 그렇죠. 좀 특이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청약 제도이긴 하죠. 면적으로 통장을 자르는. 근데 그 KS 규격에 맞기 때문에 그 메인스트림에 드냐 안 드냐, 드는 평형이냐 아니냐가 지금 주도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런 대형 평형이 KS 규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대형 평형이 거래도 활발해지고 평당 가격이 소형보다 더 잘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6085 이 기준,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근간인데 이게 70년도에 지어진 게 제정이 된 게 지금 40년인가요? 5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적 소득 수준 기준이. 낮았던 시절 기준으로. 네, 면적 기준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면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슬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면적 기준이. 이런 논의가. 그럼 이 논의가 나오면 다시 줄여야 되나요? 줄이지 면적을?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예. 그런 생각이 말씀드리고 제가 과천에 과천지구라고 3기 신도시가 인기가 있는데 과천인데도 미달된 평형이 있었어요. 신혼 부분들. 뭐 30대를 나왔는데 그거 왜 이게 미달됐나 봤더니 신혼 부분인데 뭐 18평이야.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이거를 그러면 누가 지금 신혼부부가 애 낳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미달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조그만 면적에서 막 둘이 살기에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게 되지가 않는,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질적으로 많이 규격과. 높아졌기 때문에 네. 눈높이도 높아지고 네.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네. 이것도 약간 좀 역발상이기는 한데 또 논리적으로 또 고개가 끄덕입니다. 네.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또 하나가 집값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이잖아요. 직주 근접. 네.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곳에 주택 당연히 그쪽에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데 서울은 너무 또 고밀이고 또 초과해서 공급을 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GTX 같은 걸로 옆으로 이제 좀 확산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직주 근접의 논리가 조금 깨질 수는 있을까요? 이게 달리 말하면 GTX 이제 유용하냐 무용론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뭐 법칙이 깨지냐는 수요를 보면 답이 나와요. 수요. 직주근접의 핵심 수요는 여러분들 2인 가구일까요? 아이를 두는 3인 가구, 맞벌이 3인 가구일까요? 1인 가구일까요? 직주근접이 가장 간절한 수요가 어떤 수요일까요? 아이를 둔 2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직주근접이 간절합니다. 아이를 두고 출퇴근 빨리빨리 해야 엄마 아빠가 서로 되거든요. 그렇죠. 1인 가구는 덜 둔감하죠. 신혼부부도 뭐 각자의 삶을 즐기니까. 그럼 이 3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이 직주근접은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이를 놓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된다면 직주근접이 약간 희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을 누리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각자의 삶,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누리기 때문에 직주근접보다는 어떤 락세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권 위주의 그런 것들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맞벌이 부부가 계속 증가한다? 직주근접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서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정책적으로는 좀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 GTX 노선도 여러 개 놓고. 분산시키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들 KTX하고 GTX는 반대예요. KTX가 2004년 6년에 했을 때 그거는 지방을 살렸어요. 지방 부산 출장객도 늘렸고요. 실제로 천안도 그랬고 대구도 그랬고 지방으로 비즈니스 거점을 분산시켰어요. KTX는 분산이고요. GTX 집중해요. 왜냐하면 GTX의 그 삼각 트라이앵글 네. 종점이 어딥니까? 청량리하고 서울역이랑 삼성.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다 GTX A, B, C, D, E, F인가요? 저 잘 모르겠지만 다 서울을 종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좋은 직장은 결국에는 서울에 있으니까 누굴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외곽의 통근자들을 위해서. 외곽에서 이제 외곽에 있는 분들을 이 가운데 서울을 출퇴근을 편의하고자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분산시키는 것 같지만 거기에 암시하는 바는 좋은 직장은 서울에 몰려 있어.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아야 GTX가 쓸모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하철 개통해놓고 사람 한 명도 없는 경전철 같은 거 보셨죠. 만약에 GTX가 했는데 GTX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 그럼 분산된 거예요. 좋은 직장이 분산된 거라고요. 양주에 좋은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GTX를 왜 탑니까?
탈 이유가 없죠. 탈 리가 없죠. 근데 양주에서 샀는데 양주 집값이 막 올라. GTX 여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GTX가 지금 2030년, 40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근데 뭐 경기도 이천, 뭐 송도 이런데 송도에 만약에 송도 자체에 바이오 산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럼 그런 분들이 GTX를 왜 탑니까? 저 안 탈 것 같은데요. 송도에서 출퇴근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GTX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GTX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다. 서울의 핵심 그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GTX의 가치가 아니 뭐 생각보다 아니네라는 것은 그 도시가 좋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그 자족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족 도시가 쉽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자족 도시가 여러분들 캐치프레이즈 표어 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항상 신도시 만들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제2의 분당, 제2의 판교, 제2의 분당 판교, 그다음 뭐 안 나와요. 그만큼 자족 도시가 어려운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88 대책에서 토지 공급의 효율화, 3기 신도시의 효율화라는 멋진 말을 썼지만 네, 효율화. 이게 뭐냐면 3기 신도시를 더 짓는 것보다 이미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 지역들을 더 높게 짓고 동간거를 더 빽빽하게 하고 녹지를 없애고 기존에 일자리를 놓겠다는 그 자족 용지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더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게 효율화라는 네. 의미예요. 그게 효율의 의미예요. 그 정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녹지를 조금 줄이고 왜냐면 3기 신도시 애초엔 되게 쾌적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공급이 좀 그 사이드로 몰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족도시, 자족용지 없애고 공원 줄이고 용적률 높이고 그래서 제가 더 보는 거는 그 사이드에서 자족도시는 앞으로도 더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 집의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너무 정부에서도 숫자에 또 사정은 이해하지만 숫자를 또 계속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사점은 뭐예요? 자족도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GTX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자족도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치 않는 걸 본다면 서울 중심의 일자리 네. 그리고 GTX 인근 집값도 그러면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논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자족도시가 안 생길수록 GTX 지역은 집값은 오르는 거죠.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네네. 자족도시가 많이 생긴다면 GTX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약간 경기도나 혹은 그 경기 외곽권 지역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GTX역 인근이 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GTX 그렇죠. 현재는 자족도시가 힘들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GTX라고 이제 다 똑같은 GTX가 아니고 이제 GTX의 격이 있는데 뭐냐면 격이 있어요? GTX에서도 이제 앞으로 GTX가 이제 막 남발될 건데 예. 그리고 좀 힘을 줘서 개발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환승센터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이 지역은 환승센터를 좀 잘 만들어가지고 저로 GTX 타고 환승이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걸 아주 고도화돼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역이 어디냐면 수원역이랑 용인역이랑 운정, 동탄, 의정부역 이런 지역들은 환승센터를 좀 고도화해서 만들겠다라고 선정이 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GTX라고 다 좋은 물론 뭐 없는 데보다는 좋겠지만 이 지역들을 좀 더 힘을 줘서 개발할 거다. 수원, 용인, 동탄 어디요? 운정, 의정부. 파주 운정? 네. 아, 의정부까지. 네. 여기가 이제 전철로 따지면 환승역 개념. 네, 환승역 개념. 환승센터 개념으로. 네, 근데 이제 GTX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나 이런 여러 가지 택시나 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좀 고도화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GTX 인근은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도 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곳을 조금 더 네, 눈여겨본다. 눈여겨본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책에서도 주요 그 개발 지역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 부의 정점, 조영광 빅데이터 전문가 쓰신 부의 정점 책에서도 이 정점이 그겁니까? 딱 어디 이렇게 찝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밀 지역과 상위 10% 소득으로 본 그 지역의 정점 지역들을 막 찾기 귀찮으시니까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책도 한 300페이지가 좀 넘죠. 네. 3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해서 대표적인 몇몇 곳만 한번 볼까요? 네, 이 화면이 같이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 아실이라는 홈페이지가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보기 딱 좋은데 네. 일단 서울의 그 고밀 지역인 양천구 오늘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양천구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을 눌러버리면 다 없애겠습니다. 삭제. 자, 우리 필요한 것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방식 중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신통기획이 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은 14개 단지가 있는데요. 약 2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수건 사업인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이제 안전진단이 어느덧 옛말이 됐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목동은 크게 오목교역을 중심으로 앞단지, 즉 여기 행정구역이 목동인데 1단지부터 7단지까지가 바로 앞단지라고 부릅니다. 목동. 그리고 오목교역 남단으로 뒷단지라고 부르는데 이쪽은 신정동입니다. 행정구역으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목동의 앞단지에서 대장단지가 바로 이 오목교역 근처에 있는 7단지입니다. 이 대장단지 7단지 같은 경우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목동 하면 뭔가요? 학원가. 예. 보시면 학원가가 몇 개? 183개.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어 7단지가 대장이고 그럼 뒷단지에서는 이 9단지. 9단지가 흥미롭게 보시면은 이 검찰청이 있어요. 법세권에다가 초품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원가가 꽤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단지와 9단지의 향방 자체가 이제 목동이 진짜로 간다. 보시면 되는데 목동하면 학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학군을 어떻게 보냐? 이 학군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중학교 학군이 중요한데 예. 이 퍼센테이지가 100%에 가까울수록 이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군이다. 보통 80% 가면 넘으면 좋다고 보시는데 네. 이 모건중학교 같은 경우 96%예요. 상당히 높은 예. 스코어죠. 웬만한 학교들이 다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군을 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목동 재건축이 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밀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의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를 주목하는 이유는 영등포구가 준공업 지역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장지대가 많은데 이 모든 개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대의 명분이 있어요. 아무도 공장지대를 그대로 방치해놔라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준공업 지역들이 나중에 개발 모멘텀을 클 건데 그럼 더 용적률이 높아지나요? 더 인센티브도 줍니다.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니까 제 책에서 다룬 거는 물레동 사가입니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물레역 역세권이라서 이런 지역들이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또 하나 흥미롭게 본 거는 영등포역 역세권인데 여기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심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999세대로 초고층으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뭐 아시면 타임스퀘어가 있고 네. 바로 뒤에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집창촌이었어요. 네. 이런 것도 뭐 개발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깨달았던 건 청량리를 깨달았어요. 청량리도 역세권이지만 집창촌이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공역집이라고 줄여서 중공업 지역, 예. 역세권, 집창촌 이런 지역들은 개발이 상당히 광고에 이랬는데 지금 이래? 이렇게 많이 놀랄 만한 지역들입니다. 이 대선 제분 지역이나 이런 제분 공장이었거든요. 밀가루 공장. 예전에 보시는 아실 텐데 이런 것들도 이제 문화 쪽으로 복합 문화 시설로 바뀔 예정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영등포 하면 또 여의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여의도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바로 달려간 곳이 바로 이 시범 아파트입니다. 시범 아파트.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시범. 네. 그래서 시범의 시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드디어 여의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심 있고 속도가 어디가 빠르냐. 지금 여의도가 몇 개의 재건축이 있는데 유일하게 시공사가 선정된 곳이 딱 두 군데예요. 여의도 공작 아파트. 시공사 선정 써 있죠. 네. 이것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한양 이쪽이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어떤 것들을 키워드로 봐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시범 그리고 도시의 테마예요. 여의도의 도시의 테마는 금융입니다. 근데 한양 아파트가 금융 특화 주거 단지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금융권이랑 좀 가깝죠. 네, 여기다가 뭐 금융 관련 지원 시설도 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에서 이런 취지를 갖고 있으면 이 한양 아파트도 이런 닉네임을 얻었잖아요. 금융 특화 단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밀고 나갈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도심 주가 복합 지구라고. 네. 도심 도심 주가 복합 지구는 뭐냐면 여의도가 글로벌 금융 도시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때 정주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특화 단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서울 아파트, 공작 아파트, 그리고 수정 아파트, 그리고 진주 아파트. 여기가 금융의 정주 여건 향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작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사 선정됐고, 한양은 금융주거 특화 단지, 그리고 시범은 시범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박을 수밖에 없고, 요 세 단지가 아마도 좀 가치 상승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시공사 선정이 되고 나서 네. 또 뭐 이게 뭐 몇 년 만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 오래 걸리지만 시공사 선정까지 된 것도 어딥니까? 선정되기도 이 한양 아파트도 연초부터 지금 두 건설사가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건너 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 단계 한 단계까지 어려운 것인데 일단 거기에 된 거죠. 그리고 이미 개발 컨셉들이 나온 곳입니다. 한양 아파트 이런 쪽들. 어떻게 하겠다. 서울시에서 개발 컨셉이 나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지역부터 먼저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지방을 좀 보면은 지방에서 이제 상위 10% 고소득 지역입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이에요. 네. 상위 10% 소득이 1억이 넘는 지역인데 대구입니다. 오. 대구는 지금 이제 상위 10%만. 네, 소득이 1억이 넘는 고소득 지역인데 대구 수성구가 대구도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이 바닥이 왔는데요. 수성구에서 볼 지역들은 이쪽이에요. 이 수성구청역부터 만총역, 담티역. 여기가 어떻게 부르냐면 범사만삼. 예? 범어사동, 만촌삼동. 아. 이렇게 닉네임이 붙은 지역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지역인데 왜 여기가 인기가 많냐? 학원수 보시죠. 학원수가 꽤 많아요. 이렇게 학원수가 왜 이렇게 많냐? 여기가 서울, 강남 뺨치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의대 실적 탑 도시입니다. 범사만삼 이 지역들 중에 대륜고등학교 의대 실적이 좋고요. 여기 만촌 삼동이 관리처분 인가가 낮죠. 네. 즉 이거 일반 분양 한다는 소리니까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화중, 정화여고, 그리고 경신고 이게 수석을 배출한 학교인데 여기가 또 의대 강세 지역입니다. 이런 고등학교가 밀린 지역이 마침 또 이 지역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지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도 고밀 지역인데 부산 진구에 이 공원 사업이에요. 여러분 공세권 아시죠? 이 공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관리 처분까지 간 데가 있고, 이런 시민공원 개발 지역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개발 주목을 받을 텐데, 이 지역 앞으로 마침 또 역이 있습니다. 부전역인데 혹시 부전시장 아시나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예, 부전시장이 유명한 시장이 있고 여기에 부전역이라고, 이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부전역이 뭐 동해선인데 이게 뭐냐면 울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부산 울산 이어주는 선이 상당히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목할 만하고, 그다음에 서면역이라고, 부산 사람들은 서면역 모르면 간첩인데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에요. 일평균. 그러니까 제1의 어떤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산 시민공원도 상당히 앞으로 주목받을 재개발 지역이다. 근데 저 지역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공원도 있고 역도 그렇습니다. 있고. 근데 여기 하나의 단점이 뭐냐? 예. 이 보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그 차량 차량 기지. 기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근데 항상 차량 기지 있는 곳은 차량 기지 이전 추진 이런 거 플랜카드 붙어 있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시화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전국 어디든. 여기 이전지까지 확정이 되면서 네. 이것까지 만약에 있게 되면은 여기가 도시가 이제 단절된 느낌이 있는데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그 네. 차량 기지 네. 저희 노원구에도 있고 네. 서울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 차량 기지는 그럼 이전을 하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서로 하고 있죠. 죄다가 차량 기지 이전 추진 이런 거는 정말 많이 붙어 있는데 네, 서로 이게 얘기하고 뭐 있는데. 차량이라고 해서 뭐 승용 차량도 아니고 네, 전철 주차하는 곳인데 네. 어디로 가라는 건지. 어디로 정말 가라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흥미로운 건 수서역 세권. 수서역도 차량 기지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덮어버리겠다. 그걸 덮어버리고 그 위에 복개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아, 그 위로.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밑에 차량 기지 놔두고 위를 덮어가지고 차량 기지가 지상이지만 지하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런 복개 개념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아, 그걸 복개라고. 네, 재밌다. 혹시 뭐 요 정도.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개발 예정 구역 네. 이야기를 들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개발 예정 구역은 작년에도 예정이었고 5년 전에도 예정이었고 네. 한 5년 뒤에도 예정이지 않을까. 왜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빨리 안 될까?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신속 통합을 하고 왜 재건축에 드는 한 10단계 있다면 네. 앞에 2단계씩을 이제 묶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정책이 발표됐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속도가 진짜 빨라질 수 있을까요?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 그거는 네, 발표된 지 이렇게 촉진하려고 한 지가 정부 바뀐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그 전에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진도를 막았죠. 그 전에 네, 전 정부에서 전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면 좀 코미디 같은 일인데 잠실주공 5단지 한 동을 남겨두겠다. 미래 유산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요? 한 동을 남겨두고 그대로 재건축하자. 왜냐면 미래 유산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촉진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빛을 보겠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기본이 10여 년이고 20년 가까이 걸리고 네.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10년 이상을 네. 바라봐야 하고 네. 이게 어떻게 빨리 주민 동의부터 시공사 선정 네. 물론 이제 안전진단 되게 앞부분에서 하는 건데 네. 이거를 되게 현실적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의 의지예요. 안전진단 통과. 네. 이거 지난 정부에서 안전진단 통과 정말 변수였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네. 다 안 되고 언제 되냐 됐다가 취소되고 난리였습니다. 노원구, 목동 다 안 됐어요. 근데 정부에서 스탠스를 바꾸니까 바로 되죠. 안전진단은 이제 변수가 아니에요. 안전진단 필요 없이도 뭐 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를 안전진단도 공식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전진단 통과된다. 이거 자체를 상당히 강화시켜버리면 됩니다. 안 시키려면. 그래서 기준을. 통과시키려면 기준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부의 스탠스예요. 이거 절대적으로 정부의 스탠스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스탠스를 바뀐다 하더라도 이게 조합 동의였고 이게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거를 앞단에서 아주 막아버리느냐, 틀어 막아버리느냐, 앞단을 좀 풀어주느냐는 당장 지금 체감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시공사 선정 이후에 가면은 예를 들면 송파의 문정동 같은 경우가 지금 수혜예요. 되게 많이 시공사 선정이 쫙쫙쫙 되고 있어요. 안전진단 쫙 풀려지고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지금 뭐 잠실만 보고 있는데 문정동, 가락동이 되게 강세를 보일 겁니다. 지금 속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효과는 언제든 났는데 다만 중간에 또 뭐 스탠스가 바뀌면 또 모르겠는데 이 스탠스로 가면은 분명히 속도는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 뭐 전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이제 또 많이 빨리 안 해주려고 했던 것도 이제 집값이 들썩일까봐 이랬던 거잖아요. 네. 이게 또 신축이 되면 옆집도 이제 올려버리고 이럴까봐.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중시하지 않고 일단은 그거는 둘째로 쳐놓고 공급은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공급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고령화, 제가 어디 가나 지금 인구 고령화보다 주택 고령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에 20년 넘는 아파트가 지금 한 4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던 것들을 부수고 다시 짓는 신축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뭐 외곽에다 계속 짓는다. 과천에다가 과천지구, 과천 북지구, 뭐 과천에 계속 짓는 거는 물론 수도권 쏠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은 타이밍을 조절해야 돼요. 타이밍? 이게 한꺼번에 공급해가지고 공급을 나눠서 해야지 한꺼번에 생각 없이 몰려서 그냥 무조건 무슨 속도전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오히려 정부는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떨어지는 것도 반겨하지 않을 거거든요. 폭락하는 것도. 폭락하면 뭐 또 대책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공급에 대한 지역들은 잘 선정이 됐으나 이것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임기 시절에 이게 다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젓가락 한 짝씩 이렇게 차분히 놓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수천, 수만, 수십만 가구의 이제 아파트인데 또 하나 저는 또 궁금한 게 왜 최근에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30몇 층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고층. 네.
그게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용적률이 막 300 몇십 % 되기도 하고. 네. 그거는 나중에 한 30년 뒤에는 재건축은 그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너무 앞서간 질문이긴 너무 한데 앞서간 것 같은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오래 되기는 하잖아요. 시간은 네. 흘러가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30년에 어떻게 장수면 주택이 짓나요?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어떤 분들 이제 신축의 기준이 몇 년까지입니까? 그럼 뭐 한 4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7, 서울은- 8년까지 서울은 이야기하시는 지금 분도 계시고. 서울은 10년이면 신축이죠. 10년 이내. 이내까지면. 네. 근데 또 10년 넘어가고 15년 되면 또 이건 20년을 바라보는 아파트니까 네. 주변에 비해서 집값 상승세는 조금 더 이제 뒤처지게 되고. 네. 그러면 분명히 이 집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네. 지금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도 또 나이를 먹어가겠죠. 너무 먹어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 생각하기엔 너무 먼 미래일까? 예, 제가 너무 전문가일까요? 먼 미래네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주택 고령화 네. 예, 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 해소를 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거죠. 신축과 구축의 균형 어느 정도. 지금 보시기에는 좀 신축과 구축의 균형이 좀 보시기엔가 아니라 통계 자체가 지금 압도적으로 구축이 많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더더욱이 사람들은 신축 위주로 쏠리는 거고 네. 집값도 신축 중심으로 쏠리는 거고. 예, 그럼 이미 제가 뭐 지난 그 말씀드린 2018년 첫 테마가 주택 고령화였어요. 근데 6년이 지난 지금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거 아파트가 뭐 바로 삽을 뜬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니까 되겠다 싶은데 정말 6년 후에 그렇게 됐고요. 이게 그러면 역전되냐? 지금 정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판왕은 상급지 신축인데 네. 제 갈아타기 수요일 때 하급지 신축으로 가서 상급지 구축으로 가고 네. 상급지 신축으로 갈아타는 이게 약간 정석 같은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미 되고 있죠. 그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락동과 잠실동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예. 헬리오시티가 신축이 대거 들어가는 바람에 아, 뭐 잠실의 엘리트를 거의 뭐 비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신축이 대거 들어온다. 여러분 아까 재건축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재건축의 세대수가 많으면 재건축이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늦게 되겠죠. 늦게 돼요. 사공이 많아요. 이해관계. 예. 이해관계가 많아요. 예. 다 잘 사는 지역일수록 또 본인의 철학들이 다 강하십니다. 압구정 현대. 뭐 이렇게 지어야 된다. 네. 저렇게 지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대규모 재건축이 들어간다? 이건 대박인 거죠. 그렇게 힘든데도 결국에 해낸 거 아닙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잠실 주공 5 요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세대수가 너무 많고 너무 랜드만 크고 너무 보는 눈이 많고 음마도 똑같죠. 너무 랜드만 크고 너무 세대수가 많고 너무 보는 눈이 많고 그래서 정말 투자나 이렇게 실거주 입장에서는 너무 랜드마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용하게 뭐 700세대짜리 뭐 이렇게 뭐 최근에 강변역에서도 분양을 했는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이런 것도 평당가가 3천이 넘어요. 이게 뭐 가로주택 정비든 이게 무슨 딱지를 띄워나온 것도 난 재건축으로 태어나서 딱지를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 서울의 입지에 조용하게 가는 단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대수가 많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속이 있는 거죠. 아하. 이것도 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둔촌주공도 되게 보는 눈이 많았고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해서 네. 규제도 많이 받았고 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거의 이제 입주할 시점 네.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파장이 클 겁니다. 무슨 파장이요? 아니 뭐 10,000세대 넘게 서울에 네. 입주 가는데 파장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주변에 전세값을 내릴 수 있는 이슈예요. 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 매매가 자체가 이미 뭐 시세가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매매 가격은 상승하는 쪽 그리고 전세가는 단기 충격 이렇게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단기간에 또 겪고 지나갈 수 있는 충격. 예, 그거 보시면 돼요. 그 헬리오시티 전세가가 예. 최초에 엄청 낮았어요. 뭐 4, 5억 했어요. 지금 뭐 공급이 전세로 엄청 많으니까. 처음에 왜냐면 그걸 다 부동산에서 해소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한 동에 그 정도 떨어졌는데 한 동, 가락동.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제 뭐 또 전세는 또 만세대가 오니까 지역은 다 끝났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이제 빠르신 분들 이게 최초 입주할 때가 기회다예요. 여러분들 검단 입주 엄청 인천
도시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입주가 21년에 일어났어요. 검단에. 신축이 전세가 2, 3억이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검단 끝났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 입주장이 지나면 또 조용히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새 집을 살아볼 수 있는 거죠. 2, 3억 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가 쏟아지는데 신축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한번 신축을 원하신다면은 입주가 쏟아지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살아보고 괜찮으면 또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신축이 쏟아지는 곳에 뭐든지 격변한다. 왜냐하면 제가 신축 대단지를 올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3년을 정점으로 올해까지가 입주가 정점이에요. 내년부터 입주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나 지금 대단지 입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에 둔촌 주공이 있다면 경기도 수원에 어딘가 있을 거고요. 경기도 용인에 어딘가 지금 입주장이 대거 설 예정이에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판도가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세는 일단 충격이 옵니다. 충격하고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냐, 아니면 뜨뜻미지근하냐가 여러분들 관심 지역의 가늠자인 거예요. 해봤더니 전세가 많이 올랐네. 그럼 뭐야? 지금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전세가 여전히 오르지 않고 매물이 많이 있다. 이 지역은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입주가 많은 23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 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입주장을 꼭 보시고 전세가의 추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세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그 추이를 보면서 살 지역인지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매수 타이밍이 오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전세가 상한제도 있으니까 4년까지는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전세 가격이나 그런 신축 대거 입주가 충격이 오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고, 순환론적 사고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충격. 일시적인 충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지표는 예. 또 말씀드렸죠. 고밀 지역이냐 아니냐. 고밀 지역은 대부분 주택이 새 걸까요? 헌 걸까요? 헌 겁니다. 고밀 지역은 대부분 주택이 헌 거라니까요. 그럼 충격이 있겠지만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기회죠. 고밀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 이거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죠? 주변이 헌 아파트가 많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집값 상승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네. 제가 또 1시간 내내 들어놓고 또 일반론으로 질문을 했네요. 네. 항상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일반론으로 브로드하게 면처럼 보지 말고 네. 점처럼 보자. 네. 네. 부의 점. 잘 살려주시. 우리 조영광 빅데이터 전문가와 함께 부의 정점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